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매우 독특하고 돋보이고 예. 뭐 그런 특징들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음.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려면 대출 전략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다른 나라는 그냥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하면 되든가 안 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3월 달에 되던 대출이 5월 달에 갑자기 안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7월 달에 또 되기도 하고 11월에 갑자기 문 닫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다음 달 1월 달은 또 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 때 됐던 게 이번 정부 때 안 되기도 하고 하여간 대출에 관한 한 전 세계에서 가장 변화무쌍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건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앞으로 일기예보 이거는 없애고 어차피 사계절 뻔하고 똑같으니까 네. 대출 예보가 있어야 예보 돼요. 내지는 현재 상황 맞아요. 이거를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업데이트를 해야 안 그러면 큰일 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스탠딩은 뭐 앞으로 종종 대출 일기예보를 요즘 거다. 대출은 뭐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별일 없습니까?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요즘 신문을 보니까 음. 7월부터 그 DSR 3단계 그게 시작된다고 요즘 대출이 그렇게 몰린다고. 네. 야 이거 큰일 났다 지금 빨리 받자 뭐 이러고 있다고 하니까 예, 진짜로 그런 그런 얘기도 건지 이거 빨리 서둘러야 되는 건지. 그렇습니다. 야 여기 이 그래서, 회사는 전문가를 모셨는데 이분은 회사 이름에 대출이 들어가 있어. 평생을 대출에 뭐 몸을 그 시간을 쏟으신 분은 아닌데 네. 앞으로 남은 인생은 이제 여기에 쏟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입니다. 네 레오 대출 연구소의 김은진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우 네. 대출을 이렇게 연구까지 그런 나라가 된 게 참 안타깝습니다만. 굉장히 한국적인 직업이네. 네, 어.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대출 받으려고 이렇게 해서 자금 계획 세워놨다가 갑자기 일이 뒤틀리고 대출 환경이 달라지는 바람에 네. 아주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그런 분들 주로 이제 상담해 주시는 게 주 일이죠. 네, 뭐 어려운 분들을 상담도 하지만 뭐 잘 되는 분들도 상담을 하고 전략을 그리고 좀 상담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출이요. 사실은 이제 정보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정보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아.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인터넷상이라든지 뭐 예. 카페라든지 뭐 스터디 뭐 요즘은 뭐 임장 카페 뭐 여러 굉장히 부동산 공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예, 그런 데서 충분히 이제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세요. 그런데 그 정보가 이렇게 조금씩 알게 되니까 이게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 뭐 예,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좀 들었는데 그렇다더라. 예. 뭐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 틀린 정보를 갖고 계시는 게 많고요. 그리고 지금은 정보보다는 이제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네. 예를 들면 어느 은행 한 세 군데 은행 가보고 네. 여기가 금리가 제일 싸네. 제일 많이 주고 제일 싸네. 네. 그럼 여기로 해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집을 사기 전부터 예. 대출을 염두에 두시거든요. 예. 나는 그냥 1억만 받으면 돼. 뭐 이러시면 말씀하신 대로 계약한 다음에 뭐 여기 은행 저기 은행 뭐 세 군데 가서 제일 좋은데 하시면 돼요. 예. 예, 그런데 내가 계약 전부터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요즘은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한 10억짜리 집을 뭐 예를 들어서 사겠다, 5억짜리를 사겠다, 뭐 이렇게 돼도 그분들이 뭐 대출을 60-70%씩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야죠. 네, 예.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60-70%의 대출이 나오지 않고 뭐 갑자기 뭐 50%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그렇지. 되면 큰일이 굉장히 큰일이죠. 낭패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전부터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의외로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소득 부분. 예를 들면 이제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관심도 많고 또 금리라든지 조건이 좋으니까 예. 준비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나는 되겠지, 뭐 막연하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안 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증빙소득자만 되는 게 이제 그 우리의 정책자금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증빙소득자라고 하시면 근로자.
사업소득자 예. 이런 분들이에요. 국세청에 근데 신고한 기록이 네, 나와 맞습니다. 있어요. 그럼 그거 네. 아닌 어떤 분들 그거 아니면 이제 어. 인정소득까지는 가능하세요. 뭐 건강보험으로 대신 내가 소득을 증빙하겠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단편적인 그 지식으로 뭐 카드도 된다던데 신용카드로 내가 많이 쓰면 소득이 된다던데 이렇게 하고서 보금자리론을 신청하신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네,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계약을 했는데 안 되면 막 허둥지둥 하시거든요. 한도도 줄을 수 일단 있고. 그러니까 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냐 그렇죠. 그걸 확인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네요. 제일 중요하죠. 금리는 사실 뭐 금리 0.1, 0.2도 중요하지만 이게 작은 계획이 틀어져 버리면 내가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큰 돈이 날아가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득 얘기도 우리는 통모르니까 그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아, 월급 소득이요? 받는 분은 월급이 찍히니까 네. 그리고 그거는 나라에서 세금 다 떼어가니까 그 하면 되고. 소득은 네. 언제든지 확인되고 네. 자영업자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고 나 500만 원만 벌었어요 라고 신고할 수도 있는 업종들이 종종 있으니 예. 네. 500만 원을 예를 들면 신고했다면 네. 건보료도 500만 원에 맞춰서 신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겠죠. 근데 네, 맞습니다. 건보료 그럼 500만 원 번 거는 세무서에 가면 어차피 그거는 있는데 네. 아 나 사실은 1,000만 원 버는데 은행에 가서만 사실 그래 많이 해도 통장 봐 이게 내 돈이지 누구 돈이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고 그러면 건보료 낸 자료가 있으면 그거는 된다고 얼핏 말씀해 주셔서 예. 야 건보료도 세무서에 신고한 만큼 냈을 텐데 건보료를 동원해봐야 무슨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이 얼핏 소득이 들었어요. 이제 낮은 분들이 그러니까 소득이 5천만 원이 이제 그러니까 소득이 2,400이 안 되시는 분들이 네. 건보료를 쓰시면 이제 그 환산을 해드려요. 최대 5천만 원의 연봉으로 까지 이제 환산을 해드리기 때문에 건보료를 지역 가입자로서 내고 계실 텐데 네, 지역 가입자 중에 세대주이신 분께서 내시거든요. 네. 예, 그런 분들이 뭐 그 건보료를 많이 내면 예. 연봉을 5천까지 그 대신 아. 이제 소득은 2,400이 안 되는 분들이 쓸 수 있는 거고요. 예. 2,400이 넘게 되면 그냥 본인이 사업시 소득 신고하신 거 그걸로 환산해서 쓰시면 됩니다. 건보료는 뭐 땅이나 뭐 집이나 자동차나 이걸 그냥 계산해서도 퉁쳐서 네, 나오니까 맞습니다. 그 정도 내시면 이 정도는 뭐 있는 있다라고 걸로 쳐드릴게요. 네,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소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은행 직원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소득이에요. 이게 소득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뭐 소득이 얼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작년에 뭐 연봉이 뭐 5천이었어요, 6천이었어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상담을 그렇게 하는 거죠. 뭐 디테일하게 잘 안 물어보잖아요. 계약서가 없는 한 그렇죠. 아주 자세하게는 안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뭐 가능하시겠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퇴사하셨어요. 네. 네, 본인은 퇴사하셨는데 작년 소득 얼마냐고 하니까 작년 소득을 작년 얘기하시는 소득을 거예요. 대답한 거지. 네, 예. 그러면 그 소득은 인정이 안 됩니다. 올해 그 회사 소속이 아니면 네, 그러니까 아. 재직과 현재 소득이 일치하셔야 되거든요. 회사를 옮겼으면 안 돼요. 옮겼으면 심지어 연봉을 지금 점핑해서 갔는데도 몸긴 소득. 현재 아, 몸담고 옮긴 있는 소득으로. 회사의 소득으로. 현재 소득, 네, 현재 소득이 예, 맞습니다. 되어야지. 네. 옮긴 회사는 석 달밖에 안 다녔다면 그걸 그건 1년으로 괜찮아요. 환산해서 네, 환산해드려요. 환산을 하되 네, 아, 그러니까 요즘 그 DSR이나 이런 게 소득에 비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그동안 많이 벌어와 통장 잔고가 이렇게 많아 해도 그건 별로 소용이 없어요. 없어요. 내 지금 계속 앞으로 받을 소득이 예상되어야지만 된다. 일단 몸담고 있는 그 소득을 현재 소득을 보는 거예요. 난 앞으로 돈 많이 벌 거야. 이거 아무 의미 없고요. 지금 옛날에 많이 내가- 벌었어. 작년에 많이 벌었고 네, 그거 의미 소용없어요? 없어요. 예, 그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봉직이셨는데 봉직이들이 이제 연봉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연봉을 뭐 그때 뭐 한 뭐 1억 5천, 2억 뭐 이렇게 네, 받으니까 받았어요. 예, 그분께서는 뭐 당연히 본인 뭐 아무 문제 없을 거야 하고 집을 계약을 하신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이 그 병원을 그만두시고 바로 이제 개원을 하셨어요. 근데 사업자들은 소득이 이제 혹시 사업소득 처음에 신고해 잘 안- 보시면 예, 그 다음에 신고되거든요. 그렇죠. 올해 5월에 예, 예. 종합소득세로. 예. 1년 동안은 그냥 무직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골치 본인은 아프네. 예, 그런 경우 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안 그럼- 되죠, 안 되죠. 소득이 지금 안 잡히지 돼. 그래도 않잖아요. 개업을 했는데 개업을 했는데 지금
없잖아요, 소득이. 계약을 했으니 어떻게 될지 더 많이 벌 수도 5월 있지만 왜 물론 5월 달에 신고해서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잔금이 지금 개원하고 뭐 한 달 뒤다. 이러면 그러면 자 그럴 네. 경우에는 이제 난리가 난 건데 계약금은 네. 치러놓고 네. 그분은 보통 이제 한 80억짜리 집을 사셨을 거니까 계약금으로 8억이 건너갔을 거고 집주인이 계좌 안 줄까봐 한 15억쯤 넣었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자기가 사고 싶은 집이면 그럼 대출이 안 나오면 이 집 그거 날리는 어떻게 건데 어떻게? 네. 그럴 때 급하게 만들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있던 병원에 가서 야 나 한 달만 빨리 나 지금 다시 입사한 걸로 해줘 뭐라든가 뭐 그렇게 해서 다시 입사를 하시면 예. 네, 한 달 급여를 받으시면 한 네. 달 급여만 받으면 돼요? 일단 그 규정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네. 지난해 나는 연봉이 5천만 원이었는데 연봉이 1억쯤 돼야만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네. 뭐 친구 회사를 가든 다른 회사를 가든 해서 사장님 내가 다음 달부터는 월급 안 받을게요. 이번 달에는 월급을 한 1,500만 원으로 좀 해주십시오. 내가 은행에다 이거 대출하고 와우면 대출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나는 자꾸 이런 이제 생각만 들지. 야, 진짜 그거는 그러게요. 뭔가 잘못된 일인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 네. 가능할 것도 같네요. 그래서 결국 서류 지금 싸움이니까. 정부에서 네. 발표를 했잖아요. 진위 여부를 확인하겠다. 진위. 예, 진위 여부를 확인하겠다. 그게 연소득이어야 되니까.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뭐 내가 정말 취직했어요. 회사 옮겼어요. 예, 뭐 다니던 회사보다 연봉을 더 많이 준다 그래서 옮겨서 예. 한 달 다녔어요. 예. 예, 그거에 대한 진위를 이제 정확하게. 아니 조사를 그러면 그 하는 거죠. 진위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한 달에 실제 입금된 연봉을 보여줘야 진위가 확인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계약서 1년간 나 연봉 계약서 연봉 계약서는 안 그런 건 필요 되고요. 없고 예. 4대 보험을 당연히 그쵸. 내야 될 네, 텐데 맞습니다. 4대 보험 한 달치도 내가 내겠다고요. 지금 네. 15억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내가 내시는 거 아니고요. 회사에서 반 회사에서도 보조해 같이 내줘야 주시고, 돼요. 예, 그렇죠. 또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것까지 했는지를 정말 본다? 근로자이셔야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가능하긴 가능하겠네. 그럼 어떻게든 쥐어짜가지고 아니 다시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아유 이러면 이게 가짜로 조작은 안 되겠군요. 이렇게 해야지. 그럼요. 가능하다고 다시 갑시다. 자 카메라 보고 다시 갑시다. 네. 아우 굉장히 안 됩니다. 힘들겠네. 굉장히 네, 안 돼요. 힘들겠네. 소득이 예, 소득을 그렇게 하시면 안 조작한다는 됩니다. 건 네. 아이, 그럼 야 정보가 치밀하다.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4대 보험도 다 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안 되겠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본인의 소득을 이제 네. 인지하시고 준비하셔라. 그리고 특히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본인 이제 그 소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프리랜서는 당연히 그렇죠. 네. 이 소득이 아니, 일정치 않을 근데 수도 있고. 소득이 일정치 않으면 오르락 내리락 할 거 아니에요. 소득이 프리랜서 분들이요? 어떤 달은 뭐 많이 벌었다가 프리랜서는 그렇죠, 어떻게 그럴 하지? 수 있죠. 어떤 달은 네. 뭐 완전 손가락 빨 없죠. 수도 있고 네, 그러면 맞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런 분들 그래서 1년 모아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시잖아요. 네, 네. 네, 그게 바로 본인의 소득이신 거예요. 그거는 들쭉날쭉해도 그럼 그렇죠. 1년 직전 거 네, 겁니까? 직전. 네. 최근에 신고한 소득을 네, 본다. 지금 5월달에 신고하시잖아 2024년 거. 예. 그거 7월 1일 날 나오거든요. 그게 예. 바로 본인의 소득이신 거예요. 아. 예, 그런데 이제 그 소득이 또 헷갈려 하시는 게 그 프리랜서라든지 사업자 분들 같은 경우에 소득을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예. 본인의 수입 금액을 월급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렵죠. 네. 예. 수입 금액, 수입 통장에 금액. 찍히는 그 수입이 나의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뭘 빼요? 그런 뭘 분들은 빼요? 이제 그 신고하시잖아요. 나의 네. 경비도 빼고 네. 사업하시는 분들 네. 인건비 빼고 뭐 이렇게 다 빼고 내가 만약에 뭐 한 달에 500을 받았다. 예. 그러면 신고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죠. 뭐 각종 네. 경비 처리 그렇죠. 다 최대한 하셔요. 처리하죠. 네, 예. 그래서 뭐 한 제가 깜짝 놀래요. 저도 본인 연봉 1억이라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뭐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고객의 말을 믿지는 않아요. 그래도 많이 버시네요. 네, 뭐 이렇게 이제 하지만 예. 상담을 할 땐 정확하게 자료를 요구하죠. 그러면 가져오시면 이제 그분도 항상 놀래시고 저도 놀라고. 어머 2천이에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네. 경비를 내가 네. 절세를 위해서 많이 한 걸로 네. 사업하시는 분도 할 수도 있으니까. 네, 특히 이제 인테리어 업 같은 경우에 하시는 분들 본인 매출 그 수입 금액이 소득인 줄 아세요. 근데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그 자재비가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 금액은 막 엄청 비싸요. 막 5억 막 이러는데 실제 소득은 다 막 빼고 나면 예, 뭐 5천 6천, 넘고 네, 6천 넘고 5천, 6천 이러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정확한 소득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5억짜리 인테리어 맡아서 5천 남기시는 그분 소개 좀 해주세요. 그분은 되게 훌륭한 정직한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네. 그런 분들 많아요. 소득이니까 소득. 네, 진짜 말 소득. 그대로 소득이니 그렇죠. 매출이 아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그걸로 한다.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그 세금이 그렇죠. 기준이 세금이 되겠군요. 있는 곳에 대출이 있다라고 생각을 그러면 하시면 올해 7월 초에 집을 사든가 혹은 뭐 옮기든가 해야 되는 분은 올해 올해 7월. 7월에? 네. 그러면 다음 달이죠? 네. 그러면 이제 올해 5월 달에 2024년 소득이 올해 5월 달에 요즘 이제 세무사님이랑 해서 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을 텐데 네. 아직은 신고가 안 돼 있거나 지금 됐다 하더라도 네. 7월 달에 가면 7월 달에 대출 받아야 되면 아직 네. 확정은 안 됐을 거고. 네. 그죠? 그렇죠. 그분- 방법은 두 가지예요. 어떻게 합니까? 2023년 소득 쓰시면 되고요. 음. 나는 작년에 너무 많이 벌었어. 네. 4년 거 쓰고 싶어. 네, 작년 거 쓰고 그렇죠. 싶으면. 그럼 이제 확정 신고한 금액이 있거든요. 네. 세무사가 아. 도장 찍어준. 음. 예, 그거 그거 은행에서 갖고 오면 인정해 믿어준다? 줍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은행은요 이제 적극적으로 본인의 소득을 반영하고 싶어 하세요. 많이 사실 빌려주고 싶어요. 많이 빌려주고 싶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음. 이제 그분 소득 중에서 가장 유리한 거 내지는 정확한 소득을 가져오시면 다 인정해 줍니다. 하여튼 서류로 네, 그렇죠. 서류가 정확하시니까 다 인정해줘요. 아, LTV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LTV라고 하면 집값의 몇 프로 뭐 예. 이거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DSR은 이거는 안 될 건 같은데 네. 채팅창에서도 질문이 있길래 뭔데요? 예를 들면 와이프가 돈을 많이 벌어요. 네, 그래서 매달 나한테 200만 원씩 보내줘. 음. 그러면 와이프가 나한테 나한테 생활비로 막 좋겠다. 예를 들면 그럼 내 소득이 계속 200만 원씩 있는 거잖아요. 직업은 따로 있고 보조를 받아. 와이프가 통장으로 입금한 소득. 그거 근데- 그런 그건 안 것도 되지. 소득으로 그거는 그런 건 세금이- 안 되겠죠? 세금이 있는 세금 안 곳에 냈을 소득이 거냐. 있다고 제가 말씀을 에이. 드렸어요. 만약에 사모님께서 기분만 회사를 좋구나. 운영하시고 네. 예, 세금을 내고 이제 사장님한테 주시면 그러면 그거는 인정이 되죠. 어. 예, 근데 이제 난 세금 안 내고 그냥 준다.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소득이 되는 아니라. 거죠. 상상을 해봤습니다. 요령이 있다면 자영업자는 이렇게 음. 하면 되겠네요. 소득이 필요하면 2023년 소득이든 2024년 네. 소득이든 네. 2024년에 돈 번 건 요즘 이제 신고할 거 아니겠어요? 네. 신고할 때 각종 경비 다 빼. 그건 병금 빼야 되니까. 예를 들면 이 인테리어 사업자인데 10억을 버셨어. 음. 그런데 9억은 다 이제 경비로. 다른 거 예. 타일 사고 도배하는 데 쓰고 다 썼지만 예. 10억 벌었다고 신고를 하고 예. 세금을 왕창 내야 되겠죠? 예. 그러나 신고만 그렇게 해서 세무사 도장 딱 받아가지고 은행 대출 받은 후에 당연히 그럼 세금을 내야 됩니다. 네. 그러나 각종 내가 지출한 영수증은 이미 내가 보관하고 있잖아요. 네. 대출 다 받고 입주한 후에 경정 청구를 하는 거지. 다시 나오 나 세금 잘못했어. 청구를 잘못했네. 생각해보면 그렇지. 소득이 이렇게 많지 경정 않네. 청구 몇 년 전 것도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023년 거에 써야 된다라고 하면 내가 그때 돈을 너무 많이 벌었는데 비용을 내가 깜빡하고 깜빡했네. 너무 많이 했습니다라고 경정 청구를 합니다. 그럼 세무서가 너 참 대단하다. 세금 벌어야겠다고. 그래서 받아주면 그거 들고 가서 대출 받고 다시 경정 청구. 뭐 굉장히 네, 연구를 그런- 많이 하시네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이거 있어 말을 진짜 보이네요. 영입하고 싶습니다. 네. 네. 너무 훌륭하십니다. 야. 네. 자영업자들은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영업자가 할 수 있는 게 많네. 근데 저희 지금 댓글창에 가산세 어마어마합니다라고 써 있는데요. 네. 자영업자 많이 네. 나오죠. 자, 네. 범죄. 야, 이게 소득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는 게 많군요. 요즘 네, DS, 맞습니다. DSR 그것 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요즘 받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은행에 가보거나 사실 하면.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는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스트레스 DSR이 도대체 뭐냐? 나 진짜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막 올라온다.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좀 더 많은데요. 꼼꼼하게 보겠다. 뭐 그런 걸로 들었습니다. 그렇다기보다는요. 예. 그냥 미래에 금리가 오를 거니까 나는 너가 금리가 오르면 견디지 못할 거야. 그래서 네. 나는 지금 너 대출을 해줄 때 금리를 올려서 계산을 하겠다. 네. 그런 뜻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DSR이라는 거는 금리가 높을수록 불리해요.
한도가 덜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네. DSR을 불리하게 만드는 조건은요. 네 월급으로 이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지 네. 보자가 DSR이니까. 그러니까 DSR이라는 건 뭐냐면 본인의 소득의 지금 40%잖아요, 은행이. 네. 그러니까 40% 이상을 은행에다가 쓰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런데 금리가 높으면 은행에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금 이자 합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자가 높으면 은행에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DSR이 불리하고요. 또 만기가 짧으면 원금을 또 많이 갚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리해요. 그래서 사실은 DSR을 유리하게 만드는 방법은 금리가 낮고 만기가 길고 소득이 높으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소득이 높은 분들은 사실 아무 문제 없어요. 예. 네, 그리고 또 만기가 좀 길면 좋은데 현재 은행들이 규제를 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 저희가 항상 이제 연말에는 원래 대출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네. 1월 1일이 되면 대부분 리셋이 됩니다. 총량 규제 같은 걸 한다면서요. 한 네. 2년 전부터 그런 풍습이 생겼죠. 네. 너희 총량 은행은 규제. 총 대출은 얼마 이상은 하지 마라. 네. 11월부터 맞아요. 대출 중단. 그래서 앞에 너무 그렇지. 어이구 대출 왜 이렇게 많이 나갔어? 그럼 뒤에서 이제 좀 줄이고. 네, 맞습니다. 9월에 근데 깜짝 놀라고 10월달에 은행장 집합시키고 11월부터 대출 중단. 이게 매년 연례 행사가 되고 맞아요. 있죠. 그래서 네. 연말이 갈수록 대출이 어렵다. 예.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연례 행사였는데 지금은 월별로 그 대출의 증가분을 계속 회의를 하면서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예. 매달. 예전에는 이제 1년으로 봐서 이제 말씀하신 9월쯤 되면 깜짝 놀래 뭐 이렇게 돼서 이제 11월, 12월에 대출 절벽 이랬거든요. 그리고 1월 1일부터 리셋. 그렇게 됐는데 탁 풀어줬는데. 지금은 월별로 계속해서 관리를 하다 그럼 보니까 월 초에 가면 좀 분위기 좋다가 월말에 가면 다시 쪼이고 그러나요? 그렇진 않고요. 그냥 그렇진 1년 내내 않고. 조이고 있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3.8%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증가율이 3.8%라는 거는 굉장히 적은 수치거든요. 예. 지금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지역도 많잖아요. 그런데 대출은 이제 많이 증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점점 은행들 입장에서는 나는 빵을 많이 팔고 싶은데 빵을 조금밖에 못 팔면 가격을 그냥 올리고 좋은 빵을 뭐 그러겠죠. 팔겠다. 하루에 이런 손님 거죠. 10명만 받아야 되면. 네, 그렇다 보니까 금리도 낮출 수가 없고요. 네. 만기도 길게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가뜩이나 대출 전체적인 규제도 있고 네, 금리도 좀 더 높게 받고 네. 거기다 DSR 가상금리도 더 추가되고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대출 규모가 줄어들겠네요. 그럼 금액이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줄어들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소득이 높은 분들은 뭐 DSR 규제 적용을 받지 거의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상관이 없지만 이제 본인들이 그 뭐 한 연봉 5천에서 뭐 1억 사이 이런 분들이 또 원하는 집값들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대표님 7월부터 DSR 3단계를 적용한다고 하니까 네. 대출 계획이 있는 분들은 지금 빨리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네요. 6월 달까지 빨리 한다. 안 해준 대출 이제 덜 해주게 되니까. 덜 해주니까 합리적 저 이제 선택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저는 꼭 그렇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왜요? 예. 이 스트레스 DSR이라는 거는 금리를 이렇게 업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더 하는 거예요. 지금 표 하나 보내드릴까요? 스트레스 DSR 3단계 나오고 복잡해라. 있어요. 어렵죠. 예. 맨 끝에 3단계 보시면 돼요. 1.5%를 금리의 1.5%를 더해서 계산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내가 지금 금리가 4%야. 그러면 지금 시중 금리가 4%면 5.5로 생각한다. 5.5로 계산을 해요. 음. 그러면 금액이 확 줄거든요. 네 월급으로 5.5를 낼 수 있는지 계산해봐. 이제 이 계산이 네, 들어간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는 이제 완전 변동금리일 때 얘기고요. 우리가 많이 하는 5년 고정형은 예. 특히 이제 주기형 같은 경우는 0.6만 더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크게 영향은 덜 받을 수 있고요. 또 다행인 것은 지금 금리가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점점 금리가 떨어질 걸로 하락할 예상되죠. 거라는 것을 모두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가 많이 안 좋거든요. 음. 그러면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금리가 한 0.5 떨어지는데 주기형은 0.6을 올려야 돼. 그러면 사실 지금보다 그거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똔똔이라고 하반기에 0.5쯤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되면 네. 하고 그러니 이거는 그게 그거다. 그거다. 주기형, 네. 주기형으로 근데 생각하면 주기형으로. 하반기 때 0.5쯤 떨어질 걸로 예상하는 게 요즘 분위기로서는 꽤 합리적이에요.
올 초 대비해서는 지금이 한 0.5 정도는 하락했어요. 이미 그렇죠. 네. 그러니 한국은행 기준금리 하락분을 이미 반영한 거는 혹시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내려간다라고도 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연말이 되면 조금 더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은행들이 많이 한 은행이 많아요. 이미 대출을 이미 많이 했어요. 상반기에. 상반기? 이미 어. 많이 한 은행들이 예. 거의 문을 닫고 있는 은행들도 몇 개 있거든요. 하반기부터 장사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문을 닫는 건 아니지만 콧대 높게 그렇죠. 받으시려면 뭐 이때까지는 다주택자도 다 됐다 뭐 이랬는데 이제는 다주택자는 안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금리를 일단 올리는 게 은행들의 첫 번째 수순이에요. 은행에서 대출을 하기 싫으면 그냥 금리 올려요. 그러면 그냥 올려요. 그럼 뭐 어차피 그럼 어차피 우리 안 은행이 와. 안 올 테니까. 네, 안 와요. 하다가 비싸면 안 실망하시고. 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저희 그냥 뭐 오시려면 오셔요. 금리 높습니다. 뭐 이런 거죠. 안 팔아요. 이거잖아요. 이야. 야. 근데 그런 은행이 이제 한두 개씩 생기고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 중에 네. 그동안 이제 초반에 많이 한 거죠. 은행들이 어디가 그래? 뭐 어떤 신한국민 몇개 뭐 없잖아요. 뭐 네. 아니 그 일반 시중 은행들은 좀 그 많이 못 했고요. 지금 제일은행이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SC? 네, 아. SC 제일 차타드은행이 많이 해가지고 원래 이제 SC가 다주택자도 다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조금 이제 규제가 좀 편했었거든요. 근데 예. 이제 다주택자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을 이제 두기 시작을 했고 그럼 금리도 올렸어요. 다주택자 되고 안 되고 하는 제한 사항은 은행 자체적으로 삼고 쪼이고 풀고 하는 그런 조건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고객들이 사실 야, 이 은행 가면 되고 저 은행 가면 안 되고. 그래서 더 힘든 와, 거예요. 그럼 되게 짜증나겠다. 네, 아. 예전에는 정부에서 규제를 했잖아요. 예. 정부에서 그러니까 다 되고 다 안 되고지. 그렇죠. 자, 오늘부터 저기 LTV 40%, 음. 원래 70이었는데 40%,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은행이 똑같이 따라서 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 은행들이 이제 서로 이제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면 금리를 올리거나 다주택자 안 다주택자 되고. 안 되거나 또 어떤 뭐. 은행은 뭐 서울시 다주택자만 안 되고 뭐 석사 이하는 안 되고 뭐 아니 그 기준은 은행이 그냥 자유롭게 만들면 돼요. 내가 예를 들면 금리 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정할 거야. 예. 뭐 난 10%라고 생각해. 10%를 내시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난 뭐 다주택자는 10%까지는 어렵고요. 네. 이제 은행의 금리를 그 형성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요 편인데요. 이제 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기준금리라는 게 있어요. 물론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은행에서 사용하는 은행 기준금리가 자체 자기 있어요. 은행의 기준금리. 네, 거기다 이제 가산금리, 이 영업 마진이죠, 은행에. 이제 영업 마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대금리라고 해서 이제 막 깎아주는 금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많이들 아시는 뭐 급여이체라든지 카드라든지 적금이라든지 예. 뭐 많이 좋아하진 않으시지만 이제 내가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우대금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우대금리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예를 그냥, 들면, 네 이때까지 내가 우대금리 뭐 1.9, 1.5 뭐 줬는데 다 빼. 그러면 급여이체도 안 깎아줘. 네, 그쵸. 카드 써도 안 깎아줘. 네, 이제 우리 은행은 이제 우대금리 없어요. 뭐 이제 그럼 확 올라가는 거구나.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금리는 변동하는 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다주택자는 지난달까지는 다주택자 됐는데 이번 달 들어서 저희 은행은 이제 다주택자는 안 해요. 안 되면 네. 하면 막 화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냥 다른 은행 가시면 됩니다. 그냥 그 다주택자라고 하는 기준이 네. 예를 들면 저희 은행은 경상도가 고향인 분은 안 돼요. 그런 거나 저희 은행은 불교 신자는 대출 안 드려요. 안 해드려요 하는 거나 그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근데 그러면 왜 하필 저항이 너무 강하고 저 욕 먹으니까 그렇게는 못 하는데 저희는 다주택자를 안 해드려요. 그럼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다주택자에 그러면 대한 정부가 대출을. 룰로 만들어서 정부가 정부의 권위로 다주택자는 당분간 해주지 마세요라고 하는 건 인정. 우리가 선출한 정부니까. 근데 정부의 라이센스를 받은 은행이 지들이 뭔데 경상도는 안 해줘라고 하면 야 그러게 왜 은행이 경상도를 차별해? 할 수는 있는데 다주택자를 차별하는 건 그럴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진짜 이제 이상한 나라 그게 아닙니까? 가장 그 수용성이 강하니까 아무래도 다주택자를 찍찍소리 안 제한한다고 하니까? 하면 다주택자 분들은 약간 지금 약간 죄인이니까. 약간 죄인. 그러면 우겨도 안 돼요. 그럴 때는 내가 우긴다. 나 진짜 억울하다. 우기면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안 되죠. 아예 은행 안 돼? 규정인데요.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키가 180 이런 넘으셔서 거죠. 안 돼요라고 하면 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네. 사람 차별을 키로 해? 안 그런데 됩니다. 사람 차별을 집수로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된다는 거잖아요. 너 나라에서 그러라고 한 것도 약간 아니고. 그런- 차별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 너 은행에서. 이미 배부르잖아. 그만 먹어라. 아니 그럼 허리 사이즈로 차별하든가. 배부르잖아. 이미 집이 있으니까 이제 없는 그래. 분들을 위해서 대출을 좀 너무 많이 아니 그걸로 먹지 은행 마라. 마음대로 그러냐고.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대출을 많이 늘릴 수 없는 입장인데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타겟을 삼느냐 가장 이제 그 남들 보기에도 좋은 게 다주택자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SC 제일은행 같은 데는 그 월별 그 동향을 잘 못 따라왔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는 은행들의 뭐 그 영업 방침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초반에 많이 하고 후반에는 그냥 뭐 좀 닫고, 천천히 가겠다 하는 은행도 있고요. 그냥 초반에 이제 약간 보다가 뭐 하반에 가겠다 하반기에 하는 은행도 있고 그냥 우리는 매달 꾸준히 할 거야 이런 은행도 있는데 예전에 기억나셔요? 그 농협은행이 그냥 문 대출 닫아가지고, 중단한 적이 있었잖아요. 난리였죠. 네, 그때 그 대출을 누가 다 흡수를 했냐면 예. 신한은행에서 거의 다 많이 가져갔어요. 그때 네. 참고 있다가 그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영업을 많이 안 한 거죠. 예. 그리고서는 하반기에 금리 왕창 올려가지고 신한은행이 장사 잘한 거지. 그때 배팅이지 장사를 배팅. 잘한 거죠. 네. 아, 그래서 여기밖에 없으니 우리밖에 없어도 맞습니다. 이가 농협은행이 사실 가계대출이 가장 큰 규모의 은행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가 문을 닫아버렸으니 다른 아. 은행으로 몰려갈 거잖아요. 야. 그럼 다른 은행에서는 좀 무섭죠. 우리 많이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예상해요? 이게 내가 예상할 수가 대충 있어야 되는데 은행이 늘 얼마나 목표치를 얼마나 그걸 잘 모르니까 모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니, 예상할 수가 있죠? 은행도 잘 모를 것 같은데요. 그 통계를 뭐 각 지점에서 다 올라와서 해야 아, 되는데. 그래서 그 어떤 은행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네. 대충 추이는 보더라도 네. 아 요거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네. 그러면 내가 좀 혹시 하반기 되면 금리 조건이 나쁘거나 잘 안 나올지도 몰라. 네. 좀 빨리 그걸 확인해야 됩니까? 그럼 확인하기가 대출 추이를 보고? 어렵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느낌은 오죠. 왜냐하면 그 고객들이 다 가고 있는 은행이 보이거든요. 대부분 예. 뭐 막 나눠서 가지 않아요. 하나의 은행이 이제 대부분 좋거든요. 이번 그래서 달은 요 은행 네. 여기가 좋아. 세일이네. 네, 딱 보면 다 일로 가는구나. 아. 뭐그 5월 달에는 어디였습니까? 지금 이게 이제 DSR 문제가 조금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은행이 지금 이게 은행명 말에 상관없는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하나은행이 지금 만기를 40년을 주고 있으니까 DSR이 굉장히 유리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DSR이 유리한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은행을 많이 찾으시고요. 금리 면에서는 사실 농협은행이 약간 금리가 좀 좋습니다. 요즘 그쪽으로 주로 물리고 네. 그때 막 달마다 다르겠네. 이 정책을 싹 바꾸면 그렇죠. 또 막 이번 갑자기 달은 또- 농협은행에서 먼저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겠어. 그럴 수도 그러면 있고. 이제 또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으로 또 고객들이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할인 금리에 따라서도 또 많이 가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카드, 뭐 급여, 뭐 이렇게 해서 되게 비슷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은행들이 자신들만의 우대 금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 하나은행 같은 경우 뭐 다자녀를 할인을 해주겠다. 그러든지 우리은행 같은 경우 뭐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할인을 해주겠다. 예, 뭐 이런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할인 금리를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 분께서 그 집을 이렇게 매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금리 할인이 들어가고요. 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또 뭐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대 금리를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자계약이에요. 그래서 전자 계약을 하면 우대 금리를 해줘요? 네. 0.2 정도 할인해 주거든요. 0.2면 근데 작지 않은데. 그럼요. 그래서 부동산 계약 시점에서부터 음. 전자 계약을 해 갖고 오시면 금리를 조금 싸게 받을 수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네. 전자계약 보니까 중간에 공인중개사가 있어야 되고 그 공인중개사님이 뭘 코드를 넣고 이걸 해줘야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공인 인증서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매도인이 이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좀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곳에서는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미리 부탁을 하시거나 이제 매도인께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파는 입장에서 뭐
내가 뭐 별로 아쉽지 않아 막 예. 이러면 예. 뭐 나는 전자계약 하기 싫은데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거는 사전에 잘 말씀을 그렇지. 하셔서 해갖고 오시면 금리를 조금 싸게 받을 수 있는 은행이 있고요. 네. 그리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할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재직 기간이 길거나 하면 할인이 좀 많이 되거든요. 아 중소기업 할인이 있어요? 네. 중소기업 직원이라고? 그 중소기업 직원. 중소기업 임원은 어떻습니까? 임원은 어떻습니까? 임원. 안 되죠. 아니 근로자는 가능합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아니요. 임원 왜 근로자가 아니야? 월급 받으면 근로자인가요? 다 근로자지. 네, 건강보험 자격증실 아, 그래요? 확인서상에 네. 예, 근데 대표자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쌤통이다. 그거는 중소기업 근로시기 꽤 길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그뭐 몇 년만 아니에요. 하고 그러니까 아니면? 뭐 그 기간에 따라서 예, 그 대표님은 안 되세요. 네, 그리고 네. 그 기간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기간이 짧으면 0.1밖에 안 되고 뭐 기간이 길면 더 뭐 많이 되고 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걸 뭐 이런 게 있는지 너무 어떻게 어렵다. 알아? 그러니까 대출을 네. 받을 일이 있으면 아니 우린 국민들이 죄졌습니까? 매번 레오 대출 연구소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니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얘기 듣다 보면 야, 되게 레오 어려. 대출 연구소를 안 가면 안 되겠네. 되게 어려운. 아니 근데 보시면 그 감이 온다고 하셨는데 감이 오면은 뭐 신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뭘 봐?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많이 몰렸어요. 여기도 많이 몰렸어요. 네. 아는데 네. 아 상반기에 유독 많네 올해는 그렇죠. 그렇게 그런 느낌으로. 아, 느낌이 오는 거죠. 아, 이제 그만하겠네. 막 이제 느낌이 문 닫겠네. 뭐 이런 느낌이 좀 와요. 그러면 이제 며칠 있다가 뭐 금리 올립니다. 중단합니다. 이제 그런 공문이 내려오더라고요. 저 오래 했잖아요. 몰리는 데는 여지없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분위기는 다들 은행들이 약간 고개가 뻣뻣하다. 요 몇 달은 그런 분위기죠. 분위기예요? 그래서 뻣뻣한 분위기예요? 야, 아니면 이렇게 싼 이자가 있어? 시즌은 갔다. 요즘은 어때요? 아니 뭐 솔직하게 좀 은행 말씀을 직원들이 해주세요. 뭐 뻣뻣할 아니. 수는 없죠. 은행 직원이 네. 아니라 은행의 네. 대출 조건이. 방침이나 조건이 대출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아쉽지 않다는, 일단 DSR 40%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에요. 예. 예, 본인 소득의 40%까지만 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부채가 없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실 직장인들 분들이 신용대출 있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신용대출 있으면 그냥 저희가 그냥 갚고 오세요. 아니면 갚는다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지 아예 조금이라도 네. 줄여야 되니까. 네. 갚는다고 하면 하면 괜찮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네. 실제로 그날 갚아야 되는 거죠 대출 나가는 날. 당연하죠. 또 다른 말씀 하시려고 말만 그러죠. 하고 안 갚으면 갚는 게 아니잖아. 아닙니다. 갚는 거 보고 기표라고 하죠. 돈 줍니다. 아 네. 말만 하면 안 돼. 네. 하여튼 막아야 된다. 물리적으로 막고 나서 그렇죠. 와야 된다. 대출 다른 데 짜잘한 대출은 없어야 한다. 네, 아니 있어도 뭐 소득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소득이 높거나 대출을 조금 받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빠듯하면 신용대출이 많은데 신용대출 막 1억씩 있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신용대출이 왜 문제가 되냐면 제가 만기가 짧으면 불리하다고 말씀드렸죠. 신용대출은 만기가 짧아요. DSR 계산할 때 많이 푹푹 만기가 따지는 거죠. 5년까지밖에 안 돼요. 5년. 5년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의 담보대출은 만기가 30년. 굉장히 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분들 많으세요. 그럼 제가 뭐 신용대출 5천 줄이면 네. 뭐 주담대 5천 더 나오나요? 이렇게 말하는데 예. 아니에요. 5천 줄이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아. 네, 4배 이상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신용대출은 줄이시는 게 맞고요. 막 나는-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 싹 없애고 가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또 마이너스 통장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저희가 이제 여쭤보잖아요. 부채 뭐 있으세요? 그러면 음. 그 마이너스 통장 있는데 본인 안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럼 본인은 대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안 쓰면 아. 이자도 안 내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문제가 되는 건 누구냐면 분양권 있는 분들 중에서 중도금 대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아이고. 네, 중도금 대출은 원래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는 DSR 안 봐요. 그러니까 나는 대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대출 뭐 있으세요? 그러면 없어요. 이러시면 예. 나중에 큰일 납니다. 아. 네. 그리고 그렇겠네. 그럼 그 대책도 없겠다.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있는 거면 빨리 은행 가서 끄고 올게요 하면 되는데. 네, 중도금 대출은 중도금 대출 갚을 있는 수도 거는 이거 없어요. 어떻게 갚을 수도 없고. 네.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주택 수예요. 뭐 난 집이 많았으면 좋겠다. 내가 집이 있는지 몰랐네. 뭐 이런 분이 있으세요.
아니면 분양권은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근데 있으시더라고요. 다주택자는 안 해주는 은행이 네, 있으니까 많습니다. 네. 다주택자 차별 안 하는 은행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은행은? 없어. 없습니다. 야, 이게 이런 게 피부색 아, 차별과 뭐가 달라? 그러면 무주택자는 좀 유리한 건 있어요? 오히려 너 주택이 없어? 우대금리 좀 줄게. 그런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네. 것도 없고. 그냥 있으면 손해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손해고 음. 무주택자라고 해서 뭐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저 생애 최초예요.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어, 네. 저 생애 최초면 금리가 싼가요? 라고 어.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이제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생애 최초 할인 금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은행 상품에서는 이제 생애 최초라고 할인이 없어요. 은행은 네. 생애 그건 최초 없어요. 정책자금 대출이 있을 뿐이지. 네, 아. 그러니까 뭐 디딤돌이라든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이제 할인 금리가 있는데 은행에서는 생애 최초라고 해서 뭐 특별히 이렇게 할인을 그런 건 해주는 아니다. 은행이 이렇게 봐도 없네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일반인과 같다라고 생각을 그러네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게 약간 지금 분위기 자체가 은행이 안 해주는 분위기야. 그 정부 정책의 영향도 좀 받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잘 뒤져보면 어떻게 방법이 있는 편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기조가 그러면 사실은 쉽지는 않아. 어딜 가도 그런 편이에요. 뭐 찾으면 있겠죠. 없겠습니까? 그런 거 찾는 분입니다. 네, 아, 그래요? 찾으면 찾으면 있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네, 방법이? 뭐 그분한테 맞는 걸 찾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신한은행 가면 되지도 않는데 뭐 나는 신한은행이 주거래야 나는 뭐 막 그렇게 하시면서 신한은행만 간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그분한테 맞는 은행이 보이거든요. 그냥 거기 네.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뭐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대출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로.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본인의 정보를 좀 오픈을 하시면 예. 방법을 찾는 경우가 좀 있기는 하죠. 예, 그래서 대출이 그 안 되는 거는 사실은 뭐 은행 대출이 막히는 경우는 좀 있지만 예. 뭐 이금융 간다거나 뭐 이렇게 찾으면 어. 뭐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금리가 높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어려운 대출일수록 원래 금리가 높은 거예요. 방법은 있으나 네, 근데 그렇다고 뭐 계약금을 날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네, 아까 말씀하신 8억을 날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뭐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그렇기도 있는 하지만 시즌에 따라서는 제2금융권 금리가 더 괜찮은 때도 있어요. 돌이켜보니 싸네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시즌에 따라서는 은행권 금리가 높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군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금융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금리가 높을 거야. 뭐 이런 선입견은 안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뱅이 무조건 쌀 거야.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넷 예를 뱅크도? 들면 예전에 이제 뭐 K 뭐 은행에서 K뱅크 네. 예. K도 있고 뭐 카카오도 있고 이제 그런 해당 은행에서 신용대출 금리가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 연장 시점에 금리가 확 오르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나 이제 다른 은행으로 가야 되겠어. 그리고 대환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다른 은행 가면 그 한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 이미 다 썼잖아요. 신용대출. 나 막 주식도 하고 뭐 예. 다 썼단 말이에요. 코인도 하고. 그러면 그냥 연장할 수밖에 없어요. 금리 높은 올려. 금리에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인뱅이 싸다, 뭐 무조건 이금융권은 불리하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야 됩니다. 정부가 인터넷 뱅킹한테 너 중금리 대출 안 해. 한번 군기 잡으면 또 확 늘렸다가 또 그거 만기 돌아오면 안 해줬다가 이제는 금감원장이 또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은행이라는 데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자꾸 사실 인뱅이 이제 듭니다. 중금리 대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탄생한 은행이기도 한데 주택담보대출이 사실 굉장히 안전하고 그야말로 이제 노다지에 가까운 부실이 거의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다들 내 집 마련 대출 하시는 분들은요. 그 집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다른 대출은 안 갚더라도 집담보 대출은 거의 연체를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대출인데 인뱅에서 이제 그때 대환 대출하면서 굉장히 많이 가져갔죠. 그래서 지금 시중은행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금리 면에서 아무래도 수익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대출금리 비교 사이트를 정부가 만든다고 하고 운영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별로 비교하는 건 도움이 안 도움이 안 됩니까? 됩니까? 그 비교 사이트가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금리를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중소기업 다니시는지 농업인이신지 모르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 금리 비교 사이트는 어떻게 나오냐면 최저 금리부터 최고 금리까지 나오거든요. 레인지로? 최저하고 최고. 네. 비교하는 그러니까 예를 의미가 들면 없구나. 네, 뭐 3.6부터 5.4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어쩌라는 거야? 그렇죠. 아니, 딱 정확한 타겟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럴 때 나한테 물어봐야지. 중소기업이십니까? 뭐십니까? 그러네. 아니 레오대출연구소에서는 그런 거 그러네. 물어보고 맞춰주는데 당연히 그거 나한테 질문 10개 해서 네네네네 아니요 예스 근데 그 노. 많은 우대 조건을 다 항목을 넣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니 그 조건을 은행에다가 뿌리고 은행은 띠디딕 받아서 됩니다 안 됩니다를 해주면 되는데 언젠가는 그렇게 시스템화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또 최근에 이제 그 신용대출 받는 분들이 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본인 연봉이 5천인데 그 인터넷 뱅킹의 이제 비교 사이트에서 신용대출을 쭉 했더니 검색을 했더니 1억 5천이 넘었다는 거예요. 저 안 믿죠. 저는 안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에이 안 나와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쁘시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실행까지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100% 전화 옵니다. 안 안 되더라고요. 되더라고요. 네,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최종 승인 단계까지 가지 않는 한 그냥 비교에 나오는 금액이라든지 금리는 믿지 않으시는 않아야 게 된다. 예,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아니 같아요. 근데 대출은 그 입찰하듯이 그런 거 안 되나? 거꾸로 제가 1,000만 원을 빌리겠습니다. 나한테 빌려주고 싶은 사람 입찰하시오. 그 플랫폼 토스보고 하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 만드는데 그걸 은행연합회나 정부가 하라고 하면 지금처럼 만듭니다. 요즘 그 중고차 팔기는 진짜 편리하게 바뀌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올리면 입찰가격이 착착착착 붙어. 헤이 딜러. 그래서 그 제일 비싼 걸로 그냥 팔면 돼. 엄청 좋아요. 네, 토스 네. 헤이 딜러 오늘 들으셨죠? 저희는 먼저 홍보해드리고 나중에 수금하러 갑니다. 네, 진짜 좀 하자 좀 광고 좀 하자 진짜. 헤이 딜러 토스. 진짜 그러게요. 좋겠어. 그러면 네. 요즘 전세자금 대출은 어떻습니까? 전세자금 대출은 정말- DSR 별로 영향 안 그것도 좀 받잖아요.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정말 말씀해 좋은 주신 건 질문이세요. 주택담보대출이고 네,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받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전세자금 대출 이제 DSR을 적용하겠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그런 있잖아요. 뉴스도 예, 근데 있대요. 6월 13일부터 약간 전세자금 대출이 규정이 좀 바뀝니다. 6월 13일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예, 정부는 이제 올 초부터 계속 예고를 했던 상황이고요. 예. 그게 뭐냐면 지금 전세자금 대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싶어서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죠? 네. 네. 그렇죠. 예, 그 네라고 한 대답하셔야 대표는 돼요. 그렇게 알 거예요. 네. 네. 근데 근데- 이제 뭐 하여튼 이렇게 뭐 서류를 이렇게만 창구만 되는 걸로 듣긴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은행은요 그냥 돈만 실행하는 거예요. 그 전세자금 대출의 주체는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 네. 예, 그래서 서울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이렇게 세 군데서 보증을 서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담보가 없으면 은행은 대출하기 싫어요. 그렇죠. 떼일까봐 무서워요. 그래서 누가 보증을 서줘야 돼. 네. 그 보증하려고 나타나는 기관이 그 세 군데거든요. 근데 그 세 군데 기관에 따라서 다 종류가 다릅니다. 대출의 한도도 다르고 예. 소득 규정도 다르고 다 다른데 지금까지는 도시보증공사에서는 소득이 없어도 다 대출을 해줬어요. 그냥 전세 보증금의 몇 % 이렇게 해서 다 대출을 했는데 예. 지금 허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죠? 사기도 많이 해서 그 대입변제도 많이 했고 예.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소득 규정을 좀 봐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소득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도시보증도 소득을 보기 때문에 예전에는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이 없어도 다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는 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대체 소득이라도 있는 분들이 가능합니다. 대체 소득이라는 건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건강보험료라든지 아니면 신용카드 납부 내역이라든지 다른 걸로 증빙할 수 있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자금 대출은 또 신용 점수도 봐요. 그래서 신용 점수가 나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봐요. 전세 자금 네, 대출하는데? 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연체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그냥 나는 대출과는 영원히 작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연체 하시는. 이력 아니면 현재 연체 상태. 현재 연체 상태면 아예 안 되는 거고요. 예. 네, 그리고 연체 연체 이력도 아직 안 지워지신 분들은 신용 점수가 굉장히 나쁘거든요. 아. 최근 뭐 한두 달 사이에 안 됐다 이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신용 관리는 좀 해주시는 게 그 신용 사회잖아요. 그래서 대출 받으려면 신용 점수는 기본입니다. 기본. 네. 그러면 뭐 지금 평소에 전세 관리해야 대출 되는 거고. 받으려면 야, 그 그럼 전세 전세- 대출 날짜 맞추기도 어렵고 그럼 그건 전세를 어떻게 구하러 방법이 없네. 다니면서 네. 전세 대출도 받을 은행을 알아봐야 되겠네요. 아 그렇죠. 그런데 미리 이제 그거 얼마나 은행 가면 응. 어떻게 전세집 결정하셨어요? 아 그럼 그렇죠. 아니요 맞습니다. 아직 찾아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럼 저희 보고 뭐라고 찾아오셨습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제가 항상 그런 근데 계약서 쓰고 네. 나서 은행 가면 와야 되잖아요. 안 되시네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그럼 근데 은행원 입장하고 이제 그 차주분 입장이 다 다른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은행 직원은 근로자잖아요. 네 책임지기 싫습니다. 해준다 네. 안 해준다 내가 네, 평가 제가 받을 수 그거를 판단해 주면 음. 그분이 계속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다 안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 놓치는 그렇죠.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제 전세 대출이 뭐 다 될 것 같아요. 뭐 문제 없을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소유자 외국인이에요. 예. 네, 외국인이면 소득이 없는 분들은 대출하기가 좀 어려운 거든요. 네. 집주인이 외국인이면 외국인이. 세입자 외국인인데 가서 왜요? 프리랜서일 때 연결이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요? 네. 왜요? 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뭐 소유자가 법인이라든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세 대출에서 좀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대출 받는 분이 소득이 있으면 소득을 보고 나가거든요. 네,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로 해서 그 집주인이 나중에 연락 안 되고 외국으로 날라버리거나 하더라도 아. 세입자를 자꾸 추심을 하면 돈이 나오는데 아니 너무 설명 어. 정확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 아니 너무 노골적으로 정확하게 해주셔서 깜짝깜짝 놀래고 있어요 지금. 그 뜻이잖아요. 그런 뜻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를 잡을 게 있다는 불안한 뜻이잖아요. 집주인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려면 네가 돈이 많아야 돼. 세입자 이 친구야. 그렇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같은 경우 이제 소득 증빙소득만으로 예. 예,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괜찮은데 이분이 소득이 전혀 없거나 그러면 이제 되는 은행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아주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금리도 높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 말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모르시잖아요. 외국인이면 몰라요. 대출이 안 되는 거를 뭐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면 소유자가 법인이면 내가 전세 대출이 안 된다는 생각을 누가 하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걸 만약에 은행 직원한테 말을 안 했어. 근데 은행 직원은 모르고 될 것 같아요. 왜 라고 보증금의 해주면. 80%고 뭐 가능하시네요라고 했는데 계약해 왔는데 소유자가 법인이야. 외국인이야. 외국인인데 지금 한국에도 없어. 막 예. 이러면 예. 그러면 전세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세 대출은 도입부에서 말씀 주셨듯이 은행이 은행 돈으로 은행 리스크를 걸고 해주는 게 아니라 네. 보증서 발급 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은행은 그거 보고 음.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어떤 상황에 내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은행별로 다른 게 아니라 보증기관에서. 보증기관별로 다른 거죠. 네. 그리고 보증 기관에서 오케이를 해줘야 이제 은행에서는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은행은 심사를 하지를 않죠. 은행이 심사를 하지 않고 그 세 군데가 있다는데 네. 그러면 어디는 해주고 세 군데 다 안 해준다고 했을 때만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음. 네. 아. 어디 한 한 군데라도 군데라도 해주면 받으면 그 보증서로 하면 보증- 되는데 이 보증서 들고 가면 음, 모든 은행이 다 웰컴이 아니라 네. 보증서 요거는 받아주는 은행이 따로 있고 뭐 그렇습니까? 은행별로도 조금 다른데 예. 그냥 그 대부분의 은행이 그 보증서가 그분이 이제 허그 보증이라든지 그 주택금융공사 보증서에 다 통과가 되는 분이면 은행은 거의 똑같은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나 대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보증기관에 보증기관 문의를 하는 근데 게 이제 빠르겠네요. 문의한다고 해서 또 안 알려줘요?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뭐야? 네,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대략 들으면 이제 알 수는 있죠. 그냥 소득 좋고 뭐 별 문제 없고 집에 문제 없고 위반 건축물 아니고
그러면 그 전에는 소득을 안 받다면서요, 전세자금 대출 네, 때는. 근데 이제는 보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는 보증서 100%를 은행에 보증을 해줬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90%로 바뀌어요. 그렇다면서요. 은행이 네. 조금 책임져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10%는 이제 은행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은행 입장에서 이제 바로 소득을 이제 도입을 하는 거죠. 내가 손해 보기 싫으니까 소득 좀 있는 분만 해주겠다. 이런. 그럼 보증서 발급이 되면 이거는 어떤 은행에 가도 금리가 같아요. 전세 대출의 경우 그것도 달라요. 다르죠. 아, 그럼 그냥 그것도 다 돌아다녀 봐야 되겠네. 결국은. 죄송합니다. 뭐 굉장히 복잡하죠. 어.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도 중요하지만 이제 안 되는 분이 정말 심각하잖아요. 뭐 그런 분이 많이 어려우시고요. 금리는 이제 고만고만하고요. 그 금리 제일 싼 데 찾는 거는 제일 쉬운 일이에요. 그거는 네. 딱 비교하면 되니까. 네, 딱 보면 뭐 어디 다니시고요, 아이가 몇 명이고요, 뭐 이렇게 해서 딱 보면 이분은 이제 어디가 제일 싸겠구나, 뭐 이런 거는 금방 눈에 들어와요. 예. 김 대표님은 그럼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 드실 때까지 오늘 같은 방송 출연 없으면 은행 다니면서 도대체 어디가 싼지 그 체크하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오늘 상담 받으러 오신 분이 이 정도 조건이면 어디 보자. 신한은행 싸네. 이거 어떻게 아냐는 거죠, 이걸. 아니 저는 이제 다 조사를 하죠. 매일매일? 뭐 돌아다니진 않지만 조사를 네. 합니다. 네. 아. 거의 뭐 매일 하죠. 왜냐하면 공문이라는 게 갑자기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오늘부터 안 해? 뭐 내일 아니면 내일부터 올려? 뭐 이러니까. 그럼 은행에서 이런 거 올려요라고 김 대표님한테 연락을 주나 봐요. 뭐 은행에서 주는 경우도 있고 뭐 누군가가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네. 예를 들면 네오 대출 연구소 같은 곳에 가서 나 상담 받고 나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김 대표님도 뭐 당연히 사업자시니까 돈을 받으셔야 되는데 대출은 대출 상담료를 받습니까? 아니면 대출 금액에 대출 금액의 몇 %를 받으십니까? 이렇게 성공할 때만 받습니까? 아니면 그게 안 굉장히 받으십니까? 달라요. 어떻게 하세요? 네, 뭐 안 받는 경우도 있고요. 네, 뭐 받는 경우도 있고요. 뭐 왜 안 받아요? 굉장히- 그 얼굴 안 주니까요. 너무 심플한가요? 안 줘. 해줬는데 안 줘. 아니 그건 안 받는 게 아니고 못 받은 거죠. 네, 그쵸. 못 받는 거네요. 맞습니다. 어머나. 못 받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럼 연구소 직원들이나 이 운영 어떻게 어떻게 해요? 해요? 아니 저는 이제 뭐 멤버십도 하고요. 네. 강의도 하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여기 방송에서 안 주십니까 못 받아요라고 하면 누가 줘요? 다시 갑시다. 다시 이거 삭제 다시 갑시다. 그러니까 뭐 그 대출 상담 고객으로부터도 일정 금액을 받고요. 아니요, 상담 고객한테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안 받아요? 네, 안 받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대출 해준 돈을 받아요? 금융회사로부터 받으세요? 저는 예전에 이제 대출 상담사를 했었으니까 예. 그때는 이제 금융회사에서 돈을 받죠. 요즘은 그 금융회사에서 안 주면 못 받고. 그렇죠. 그 얘기구나. 네. 나는 고객한테는 받아야 되는데 안 주면 못 받는다는 줄 아니에요. 알았어요. 고객한테는 당연히 받지를 않고요. 그럼 오늘부터 대출 받으시는 모든 그런 개인 소비자들은 다 레오 대출 연구소에 가서 상담 충분히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면 되네요. 아니, 갑자기 네. 식은 따위 막 날려고 하는 그런 이 거네요. 이유가 뭐지? 아니 상담이 공짜면 당연히 상담 받아야지. 왜 안 받아요? 한 10만 원씩은 받읍시다 대표님 오늘부터 그래야 되나요? 저도 그러고 싶네요. 하고 그러면 전세 대출은 진짜 어려워진다. 네, 소득은 앞으로 보니까 어려워집니다. 지금 같이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SGI 서울보증 같은 경우에 예. 이제 1주택자 하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무주택자는 괜찮고요. 1주택자하고 이제 전세 대출을 많이 받으시는 분, 60% 이상 받으시는 분 예. 같은 경우에 이제 DSR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언제부터요? 6월 13일부터. 6월 13일부터 대출 네. 신청건에 대해서 그때까지 승인 이제 받아야죠. 그럼 그 전이네 더 훨씬. 아니 근데 승인을 받으려면 그 전세 전세가 계약서를 들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당연하죠. 전력을 어떻게 네. 미리 당긴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전세 계약을 해야 전세는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 한 달 전부터 또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뭐 미리 계약한다고 안 돼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는 7월 1일 이전 계약자 분들은 다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미리 계약하신 분들은 이제 2단계 적용하니까 괜찮은데 네. 전세 대출은요 한 달 전부터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도 안 네, 되고. 미리- 미리가 안 한다는 돼요. 대출 실행일 한 달 전부터만 심사가 가능하다. 네. 그럼 6월 14일부터 올라가니까
입주 날짜가 7월 13일보다 더 이후인 분은 그 지금부터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 계약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죠. 야, 복잡하구나. 근데 미리 이제 예고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 네. 받기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정부에서 계속 대출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대출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대출이 쉬워지는 방법은 이제 집값이 떨어지고 아무도 집을 안 산다. 그럼 대출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쉬워지겠죠. 그때는 대출 별 필요 없어요. 그렇죠. 뭐 대출 받아 집 사라 막 이러면서 이제 정부에서도 어. 얘기하겠죠. 어. 네, 근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지금 최근에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고요. 스트레스 예. DSR 때문에 그런 건지 미리 계약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알겠습니다. 많으세요. 새로 오늘 설명해 주신 건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새로 집 사려고 대출 받는 분들, 네. 전세자금 대출도 새로 전세 들어갈 때 대출 받는 분들은 이런저런 상황이다 말씀 주셨는데 하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 기존 대출이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이겠죠. 네, 갈아타려고 한다. 대환이라고 하죠. 대환, 네. 대환인데 그거는 좀 뭐 금리 체계가 좀 다르거나 그쪽은 이제 서로 뺏고 뺏기는 시장일 수도 있으니까 네, 이자가 낮거나 하는 경쟁이 치열해요. 아니면 그게 더 어려워요.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매매나 뭐 음. 자담이라고 하죠. 저 이제 본인이 소유한 집의 대출을 이제 자기 담보 네. 자담이라고 하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네, 자담 그렇기 때문에 대환이나 신규 예, 대출이나 그런데 지금 만약에 대환을 생각을 하고 계신다 음.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이 7월 1일부터잖아요. 네. 예, 그 계약건은 이제 유예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미리 계약하신 분은 예, 예. 예, 하지만 이런 대환건은 즉시 실행이기 때문에 음. 내가 대환을 해야 되겠다. 스트레스 하면 DSR 적용받으면 안 나온다. 이런 분들은 미리 하셔야죠. 7월 전에 움직이셔야 된다. 그렇죠. 그것도 집이 한 채 있으신 분은 자담이 이제 하나일 텐데 네. 그것도 안 해줍니까? 이건 아니 1주택인데. 조금 달라요. 다주택 그 본인이 보유한 집으로 그 자담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경우에 뭐 신한은행은 다주택자가 안 된다거나 우리은행은 된다거나 뭐 또 뭐 하나은행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로 좀 많습니다. 네, 뭐 그래서 안 되는 은행이 뭐 있고요, 되는 은행이 있고 그래서 집이 한 채 있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 하고 자담은 네. 한 채도 없으면 자담이 없을 테니까 그렇죠. 아니 그리고 두 채 있는 분들도 해주는 은행이 있고요. 세 채부터 안 되는 데도 아니, 있고. 예, 아니 다주택자는 아예 안 되는 은행 뭐 이렇게 2개 이상이면 다주택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예. 은행에 갔는데 안 됐다라고 하면 내가 보기에 나는 되는데 왜 안 될까라고 이제 의문이 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왜 안 되냐고 막 거기서 항의하지 마시고 그냥 옆에 은행 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은행의 말이 진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은행에 가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발품을 파시는 게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대출을 이렇게 상담을 받아야 되는 원래 이렇게 어려웠어요? 옛날에는 쉬웠어요. 저 처음에 일할 때만 해도 그냥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예를 들면 경매대출 같은 경우에 대충 그냥 금리만 대충 비교해서 네, 80%막 이렇게 어.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점점 어려워졌죠. 야. 아니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하는 게 그때 이진우 음. 대표님 손에 잡히는 경제에 나갔을 때 예. 예. 아니 무슨 대출도 해 연구를 해야 돼 대출 연구할 게 연구를 얼마나 해요? 많은데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랬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대출도 연구를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그때 얘기했죠. 엄청 근데 그래서 제가 강의나 방송에서 그 멘트 많이 써먹고 있어요. 저도 연구해야 되는 시대다. 공부하는 시대가 됐다. 네. 그때부터 맞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풍자한 거죠. 도대체 나라가 이게 뭐냐? 대출을 연구해야 되는 이런 아유 진짜 반성 좀 해라라는 의미로 대출을 연구를 해야 되나 보군요라고 한 건데 김 대표님께 뭐라고 한 건 아니라 네. 나라가 이렇게 가면 될라는가 모르겠다 맞습니다. 싶었는데 좀 쉽게 가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세법 어렵고 대출 까다로운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까다롭다는 건 대출을 막 해줘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 해줄 대출은 안 해줘야지. 그러나 룰이 그게 좀 매우 심플해서 음.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건 안 되지, 이건 안 되고 이거는 되지, 이건 돼야 되는 나라지. 이게 뭐 은행장 분위기, 금감원 뭐 마음 혹은 금감원장님 심기, 뭐 정무적 판단, 뭐 가계부채의 뭐 등락 이거에 따라서 될 것도 안 되고 안 될 것도 되고 그래서 연구를 해야 되는 이런 나라는 훌륭한 나라다. 대한민국 만세다. 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신규 좀 새로운 은행들이 좀 그렇게 해보면 좋겠어요. 룰을 좀 심플하게 해서 인터넷
뭐 은행이라든가 그런 그러게요. 신규 은행들이 좀 심플하게 하면 그래도 여기는 뭐가 좀 룰이 간단하네.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면 좋을 것 그러면 같아요. 네, 이제 새 세상이 좋겠지만. 오면 그런 때가 네. 올 거고요. 그때 오기 전까지는 레오 대출 연구소가 해주시면 그렇습니다.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대출 누가 보면 레오 잘- 대출 연구소 잘 협찬인 줄 배웠네. 알겠네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는 선홍보 후수금입니다. 네, 여기 아직 비어 있습니다, 많이. 네, 이번에- 자 레오 대출연구소의 김은진 대표님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